제 이름은 박금자입니다. 올해 78세고요. 제 인생의 가장 큰 모험, 아니 아마 가장 위험했던 순간을 이야기해 드리려 합니다. 저는 2년 전에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냈어요. 50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없으니 집이 너무 크고 적막하게 느껴졌죠. 혼자 살다 보니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안 좋아지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쑤시고 가끔은 화장실 가다가 어지러워서 넘어질 뻔한 적도 많았어요. 냉장고엔 혼자 먹을 반찬도 없었고 텔레비전만이 제 유일한 친구였죠.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이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명절도 아니고 주말도 아닌데 갑자기 찾아온 아들을 보니 뭔가 이야기가 있구나 싶더라고요. 역시나 식사를 하면서 아들이 말을 꺼냈어요. 엄마, 이제 혼자 계시는 건 위험해요. 실버타운에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요? 요즘 실버타운은 호텔 같고 편의시설도 좋대요. 24시간 의료진도 있고 같은 또래 친구들도 많으실 거예요. 처음엔 뭔가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거절했죠. 아직 나 혼자 살 수 있어. 괜찮아. 아들은 더 이상 말을 못 꺼내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며칠 후 작은 아들과 딸도 전화해서 실버타운 이야기를 또 꺼냈어요. 다들 바빠서 자주 찾아오지 못하는 게 마음에 걸린다며 전문가들이 계신 곳에서 지내시면 더 안심이 된다고 했죠. 특히 작은 아들은 명절 때나 볼까 말까 했는데 갑자기 주말마다 찾아와 실버타운 브로셔를 가져오고 인터넷으로 시설 사진을 보여주곤 했어요. 사위도 전화해서 장모님, 요즘 어르신들은 다 실버타운 가시더라고요. 더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마음이 불안했어요. 실버타운이라니 어르신들 마지막 종착역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이들이 절 버리는 건가 하는 서운함도 있었죠. 하지만 큰아들이 보내준 행복노을 실버타운 브로셔를 보니 정말 호텔 같았어요. 수영장, 영화관, 헬스클럽까지 있더라고요. 매일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고 식사도 영양사가 직접 챙겨준다고 했어요. 이웃에 사는 김 할머니도 자기 언니가 거기 간다고 들었는데 시설이 정말 좋대요라며 추천해 주셨어요. TV에서도 요즘 실버타운은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즐기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미국 영화에서 본 것처럼 할머니들이 수영하고 댄스도 배우고 새로운 취미도 갖는다는 게 솔깃했죠. 여러 날 고민한 끝에 결국 마음을 바꿨어요. 아이들이 자주 찾아오지 못해도 제가 편하게 지낼 수 있다면 그들도 마음 편히 자기 일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심했죠. 행복노을 실버타운에 입주하기로 했어요. 입주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우리 집을 팔면 충분했어요. 50년 살아온 집을 떠나는 건 쉽지 않았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해 용기를 냈죠.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눈물도 많이 흘렸어요. 하지만 이젠 혼자니까 이렇게라도 살아보자 싶었죠. 입주 당일 세 자녀가 모두 와서 짐을 옮겨주었어요. 모두 환한 표정이었죠. 엄마,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건강 걱정 없이요. 우리가 자주 찾아올게요. 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이제 엄마도 친구들 사귀고 즐겁게 지내세요라고 했어요. 처음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죠. 진심으로 절 걱정해서 그랬구나 싶었어요. 행복노을 실버타운은 정말 겉으로 보기에 환상적이었어요. 깨끗한 로비, 친절한 직원들, 현대적인 시설, 모든 게 완벽해 보였죠. 첫날 원장실에서 서류 작업을 할 때 원장님이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박금자 할머니, 저희 행복노을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기서는 모든 걸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가족처럼 모시겠습니다. 계약서에 사인할 때 보험 관련 서류도 있었는데 원장님이 만일의 사고를 대비한 거라며 가볍게 넘어갔어요. 당시엔 그냥 형식적인 절차라고 생각했죠.
제 방은 창문으로 예쁜 정원이 보이는 1층이었어요. 침대도 푹신하고 욕실도 노인을 위한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고 정말 세심하게 꾸며진 곳이었습니다. 책상과 소파, TV까지 있어서 호텔 스위트룸 같았어요. 처음 며칠은 적응하느라 좀 힘들었지만 금세 편안함을 느끼게 됐죠. 처음 한 달은 정말 좋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요가 수업이 있고 오후엔 그림 그리기, 저녁엔 영화 감상까지. 같은 또래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고 식사도 정말 맛있었어요. 자녀들도 약속대로 번갈아가며 주말마다 찾아왔고요. 특히 첫째 주에는 정성스러운 환영회도 열어줬어요. 다른 노인분들과 어울려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정말 즐거웠죠. 그 중에서도 송영숙 할머니와 특히 가까워졌어요. 영숙 할머니는 저보다 2살 많은 80세셨는데 정정하시고 유머 감각도 넘치는 분이었죠.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아들 셋을 키워내신 강인한 분이었어요. 영숙 할머니와는 매일 아침 정원 산책을 함께 했죠. 하지만 그 다음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이면 복도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들, 갑자기 사라지는 물건들, 그리고 한 달에 한 명씩 자연사로 처리되는 노인들. 처음에는 제가 나이가 들어 예민해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더 이상한 일들이 많아졌죠. 식사 시간에 나오는 수상한 약, 밤마다 들려오는 직원들의 비밀스러운 대화, 그리고 특별 치료라며 데려간 후 돌아오지 않는 노인들. 입주한 지 2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아침 식사 후 정원에서 영숙 할머니를 기다렸는데 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방에 찾아갔는데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간호사에게 물었더니 어제 저녁에 갑자기 컨디션이 나빠져서 특별 치료실로 모셨다고 했어요. 걱정이 됐지만 잘 치료받고 돌아오실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다음날 아침 송영숙 할머니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소식에 충격을 받았어요. 영숙 할머니는 건강검진에서도 심장이 튼튼하다는 소리를 들었던 분이었거든요. 게다가 전날만 해도 저와 함께 웃으며 내일 산책 약속을 했는데 더 이상한 건 영숙 할머니의 아들들이 왔을 때의 일이었어요. 그들이 어머니 방에 가서 유품을 정리하려는데 방이 이미 깨끗이 정리되어 있더래요. 심지어 통장이며 귀중품들도 사라졌다고 했어요. 원장실에 항의했지만 원장은 할머니가 생전에 모든 걸 실버타운에 기증하셨다는 서류를 보여줬대요. 아들들은 그게 어머니 필체가 아니라며 의심했지만 결국 증거가 없어 돌아갔죠. 그 일 이후로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에 약을 먹고 나면 유독 깊게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머리가 멍했거든요. 그래서 몰래 약을 모아서 살펴봤는데 일반 비타민이나 혈압약과는 다른 종류의 약이었어요. 그때부터 약을 먹는 척하고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밤에는 최대한 깨어 있으려고 노력했죠. 어느 날 밤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문틈으로 살펴봤는데 직원들이 휠체어에 의식 없는 노인을 태우고 지하실로 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노인은 바로 전날까지 저와 함께 식사를 했던 이종석 할아버지였는데 다음 날 갑자기 사망 소식이 전해졌죠.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특히 저와 친하게 지내던 노인들이 하나둘씩 특별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돌아오지 않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복도로 나갔어요. 직원들이 모여있는 휴게실 문틈으로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죠. 노인들이 자연스럽게 사망하면 우린 보험금을 챙길 수 있어. 특히 자식들과 연락 끊긴 노인들은 더 좋지. 유산도 우리 차지가 되니까. 청민아, 이번 주 특별 치료 명단은 다 준비됐어? 이선재 할아버지랑 박금자 할머니도 추가해. 제 이름을 듣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그들은 노인들을 하나씩 죽이고 있었고 이제 제 차례가 된 거였죠. 게다가 입주할 때 작성한 서류들 중에 보험 수익자를 실버타운으로 지정하는 서류가 있었다는 게 기억났어요. 당시엔 그저 형식적인 서류라고 생각했는데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으로 이런저런 생각이 떠올랐죠. 자식들에게 전화해볼까?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 고급 실버타운에 절 보낸 건 제가 편안하게 지내길 바라서였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놀라고 마음 아파할까. 게다가 증거도 없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간 저를 치매 초기로 생각할지도 몰라요. 경찰에 신고할까? 하지만 이 동네에서 행복노을 실버타운은 지역사회에 많은 기부도 하고 좋은 평판을 가진 곳이었어요. 증거 없이 이야기했다가는 오히려 제가 망상증 환자 취급을 받을 게 뻔했죠. 고민 끝에 증거를 모으기로 했어요. 다행히 제 방에는 요즘 아이들이 쓰는 스마트폰은 아니지만 손자가 준 작은 디지털 카메라가 있었거든요. 사진도 찍고 음성도 녹음할 수 있는 물건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식당에서 아침을 먹는데 간호사가 다가와 약을 건넸어요. 금자 할머니, 오늘부터 새로운 영양제를 드셔야 해요. 건강검진 결과 철분이 부족하시더라고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약을 받았지만 물을 마시는 척하며 약을 입안에 숨겼어요. 화장실에 가서 변기에 버렸죠. 그날부터 모든 약은 그렇게 처리했어요. 덕분에 머리도 맑아지고 밤에도 깨어 있을 수 있었죠. 그날 밤부터 복도와 휴게실에서 들리는 직원들의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어요. 몰래 지하실 문 앞까지 가서 사진도 찍었고요. 물론 무서웠죠. 들킬까봐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더 많은 노인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3일 동안 계속 증거를 모았어요. 지하실에서 나오는 의사와 간호사들의 대화, 밤중에 의식 잃은 노인들을 실어 나르는 모습, 원장실에서 나누는 보험금 관련 대화들까지 모두 카메라에 담았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원장님이 아침 식사 시간에 제게 다가왔어요. 금자 할머니, 내일 특별 치료를 받으실 거예요. 시간은 오전 10시고 간호사가 모시러 올 거예요. 걱정 마세요. 아주 간단한 검사고 전혀 아프지 않아요. 달콤한 미소 뒤에 숨겨진 악의를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도 미소로 답했죠.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혹시 어떤 검사인지 미리 알 수 있을까요? 그냥 일반적인 종합검진이에요. 할머니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거죠. 약 30분이면 끝나요. 이제 시간이 얼마 없었어요. 오늘 밤이 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죠. 방으로 돌아와 작은 가방에 몇 가지 필수품만 챙겼어요. 현금, 주민등록증, 통장,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증거가 담긴 디지털 카메라. 그날 저녁, 식사 시간에 평소보다 더 많이 먹었어요. 기력이 필요했거든요. 간호사가 약을 가져왔을 때도 평소처럼 받아서 몰래 버렸고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이불을 둘둘 말아 사람 모양을 만들었어요. 멀리서 보면 제가 자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요. 한 가지 다행인 건 실버타운의 전기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매일 밤 10시에 전기 점검이 있었어요. 그때 약 3분간 전기가 끊겼죠. 감시 카메라도 작동하지 않는 시간이었고 저는 그 3분을 노리기로 했어요. 밤 9시 50분 침대에 이불을 둘둘 말아 마치 사람이 누워있는 것처럼 만들었어요. 지팡이와 작은 가방을 들고 창문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죠. 가슴이 너무 뛰어서 마치 심장이 목구멍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어요. 평생 올곧게 살아온 제가 이렇게 도망쳐야 한다는 사실이 슬프기도 했지만 이건 살기 위한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더 많은 노인들을 구하기 위한 길이기도 했고요. 10시 정각 예상대로 전기가 나갔고
방 안은 깜깜해졌어요. 손전등 불빛 하나 없이 어둠 속에서 창문을 열고 바깥으로 다리를 내밀었죠. 78세의 몸으로 창문을 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살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어요. 창문을 넘어 정원으로 내려섰을 때 갑자기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경비원이었습니다. 다행히 그는 담배를 피우느라 제 쪽을 보고 있지 않았어요. 얼른 제 방 창문 아래에 있는 큰 관목 뒤로 숨었죠. 그리고 그가 불빛을 비추며 정원을 한 바퀴 돌고 가기를 기다렸어요. 경비원이 지나간 후 몸을 낮추고 정원 가장자리를 따라 담장 쪽으로 조금씩 움직였어요. 덤불에 긁히기도 하고 돌부리에 발가락을 찍기도 했지만 아픔도 모르고 계속 나아갔죠. 이런 상황에서도 예전에 텃밭 가꾸느라 이 정원을 자주 다녔던 게 도움이 됐어요. 어두워도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대충 알고 있었거든요. 담장 앞에 도착했을 때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담장이 생각보다 높았거든요. 제 키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순간 절망감이 밀려왔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다행히도 담장 옆에 큰 쓰레기통이 있었고 그걸 밟고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쓰레기통 위에서 담장 꼭대기를 잡고 올라갔을 때 전기가 다시 들어왔어요. 갑자기 정원이 환해지면서 제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죠. 바로 그때 경비원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담배를 입에 문 채로 저를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할머니, 어디 가세요? 내려오세요. 그가 담배를 버리고 달려오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담장 밖으로 뛰어내렸어요. 착지할 때 발목을 살짝 삐었지만 아픔을 참고 달렸어요. 뒤에서는 경비원이 쫓아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서세요. 위험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로 계속 달렸죠. 평생 이렇게 달려본 적이 없었어요. 가끔은 무릎이 아파서 병원 가는 것도 귀찮아했던 제가 그날만큼은 정말 바람처럼 달렸어요. 다행히 실버타운에서 멀지 않은 곳에 24시간 편의점이 있었고 저는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계산대 앞에 선 저를 보고 알바생 청년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왜 이렇게 숨을 헐떡이세요? 저는 그에게 간신히 말했어요. 제발 경찰을 불러주세요. 위험해요. 청년은 제 모습을 보더니 뭔가 심각한 상황임을 직감했는지 곧바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때 편의점 유리문 너머로 경비원이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죠. 도와주세요. 저 사람들이 절 잡으러 왔어요. 노인들을 죽이고 있어요. 청년은 처음엔 믿기 어려워하는 표정이었지만 제 간절함이 전해졌는지 저를 창고로 데려갔어요. 할머니, 여기 있으세요. 제가 경찰을 부를게요. 창고 문틈으로 보니 경비원이 편의점에 들어와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청년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그를 응대했죠. 무슨 일 있으세요? 저희 실버타운에서 치매가 있는 할머니가 나가셨어요. 혹시 보셨나요? 아니요. 여기엔 아무도 안 왔는데요. 혹시 저쪽 병원 쪽으로 가셨나요? 경비원은 잠시 의심스러운 눈길로 편의점 안을 훑어보더니 결국 나가버렸어요. 청년이 창고로 돌아와 경찰에 전화했고 10분 뒤 순찰차가 도착했습니다. 경찰은 처음엔 노인 학대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디지털 카메라를 보여주자 상황이 달라졌죠. 경찰서로 이동한 후 저는 모든 것을 자세히 진술했어요. 처음엔 경찰도 반신반의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78세 노인의 말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웠을 테니까요. 하지만 제가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영상과 녹음한 직원들의 대화를 보여주자 경찰은 심각한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데스크에 앉아있던 형사가 동료들을 불러 모으더니 제 증거 자료를 함께 검토했어요. 그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걸 보니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죠.
박금자 할머니, 정말 귀중한 증거를 가져오셨습니다. 이거 대단히 심각한 사건이네요. 그렇게 말하던 형사의 눈에 분노가 서려 있는 게 보였어요. 그는 곧바로 상부에 보고하고 특수범죄수사팀을 꾸렸죠. 저는 그날 밤 경찰서 근처 모텔에서 보호를 받으며 묵었어요. 경찰은 제 안전을 위해 신원을 비밀로 했고 자식들에게도 아직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침 일찍 경찰은 영장을 가지고 행복노을 실버타운을 급습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충격적인 증거들을 발견했어요. 특별치료실이라는 곳에서 다양한 독극물과 약물이 발견됐고 사망한 노인들의 유품과 통장, 보험 서류도 찾아냈죠. 더 끔찍한 것은 지하실에서 발견된 것들이었어요. 공식적으로 사망 신고가 된 노인 중 몇몇은 사실 살아있었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로 침대에 묶여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들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사망 신고를 하고 실제로는 약물로 의식을 잃게 한 뒤 몸에서 장기를 적출해 팔고 있었던 거예요. 경찰 수사 결과 이 실버타운은 겉으로는 고급 요양시설을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조직적인 범죄 집단이었어요. 그들은 입주 과정에서 노인들의 서명을 위조해 보험금 수익자를 바꾸고 재산을 빼돌리는 수법을 써왔죠. 특히 가족들과 연락이 뜸한 노인들을 노렸고요. 뉴스가 퍼지자 전국이 발칵 뒤집혔어요. 실버타운 원장과 직원들은 모두 체포됐고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던 다른 실버타운들도 수사 대상이 됐죠. 알고 보니 이런 범죄는 전국적인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원장이 검거된 날, 전 경찰서에서 그를 마주쳤어요. 수갑을 찬 채로 취조실에서 나오던 그는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금자 할머니, 어떻게? 저는 그저 미소로 답했어요. 원장님, 특별 치료는 잘 받으셨나요? 그날 밤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에는 여전히 무거운 짐이 있었죠. 영숙 할머니와 같은 희생자들에 대한 미안함과 슬픔이요. 그들을 구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컸어요.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경찰의 보호 아래 있었어요. 아이들에게도 상황을 알렸죠. 처음엔 믿지 못했지만 뉴스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엄마를 그런 곳에 보냈다니. 용서해 주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 위로했죠. 오히려 제가 이런 끔찍한 범죄를 밝혀내는 게 기여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어요. 한 달 후, 저는 증인으로 법정에 섰어요. 다리가 떨렸지만 모든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검사는 제게 법정에서 경험한 내용을 모두 말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제가 겪은 일들을 하나하나 진술했어요. 저는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노인들을 속이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 목숨까지 앗아갔는지. 증언하는 내내 원장과 직원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한때는 제게 달콤한 미소를 지었던 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재판 과정에서 그들의 범죄가 모두 밝혀졌어요. 10년 넘게 200명이 넘는 노인들이 희생됐고 수십억 원의 보험금과 유산을 가로챘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그들이 노인들의 장기를 불법 거래했다는 사실이었어요. 말 그대로 인간 도살장이었던 거죠. 원장과 핵심 직원들은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들의 재산은 몰수되어 피해자 가족들에게 돌아갔고 저도 일부 보상금을 받았죠. 하지만 돈보다 더 값진 것은 많은 노인들의 목숨을 구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제 용기가 알려지면서 많은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처음엔 부끄러웠지만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몇몇 프로그램에 출연해 제 경험을 나눴어요. 방송을 본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 중에는 비슷한 경험을 한 노인들도 있었고, 부모님을 실버타운에 보낸 후 불안해하는 자녀들도 있었죠. 모두가 저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이 사건 이후 정부는 모든 요양시설과 실버타운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했고, 노인 복지 시설에 대한 법과 규제를 강화했어요. 관리 감독도 훨씬 철저해졌죠. 또한 노인 학대 신고 센터가 더 활성화되고 CCTV 설치 의무화 등 다양한 안전 장치가 마련됐어요. 자식들은 제게 정말 미안해했어요. 엄마에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해서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 것 같다고요. 하지만 저는 그들을 안심시켰어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악인들이 저지른 일일 뿐이죠. 지금 저는 다시 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이들이 돌아가며 방문하고 동네 복지관에서 오는 도우미 선생님도 있어요. 이렇게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무엇보다 편안하게 잠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깨달았죠. 때로는 악몽을 꾸기도 해요. 그 끔찍한 밤들, 탈출하던 순간, 담장을 넘던 순간.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 자신을 다독여요. 금자야, 넌 용감했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했어. 이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력하거나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노인들도 충분히 강하고 용감하고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요. 이제 저는 노인 학대 방지를 위한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제 이야기를 통해 다른 노인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게는 노인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복지관에서 다른 노인분들에게 자기 방어법을 가르치기도 해요. 몸으로 하는 방어가 아니라 위험한 상황을 인지하고 도움을 청하는 방법들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합니다. 최근에는 제 이야기가 책으로 출간됐어요. 제목은 실버타운은 저승가는 직행버스였다예요.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제 이야기가 책이 될 만큼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읽고 노인 복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수락했어요. 책 출간 기념 사인회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 젊은 간호사였어요. 그녀는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죠. 할머니, 덕분에 저희 병원에서도 환자 인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그 말이 제겐 큰 위로가 됐어요. 제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이 일이 있고 난 후 저는 가족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끼게 됐어요. 아이들도 더 자주 찾아오고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늘었죠. 특히 손녀 지은이는 저를 슈퍼할머니라고 부르며 제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자랑한대요. 물론 모든 실버타운이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 좋은 시설도 많고 진심으로 노인들을 케어하는 곳들도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자녀분들께 한 가지 당부하고 싶어요. 부모님을 어딘가에 모신다면 꼭 자주 찾아뵙고 대화를 나누세요. 그게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랍니다. 요즘도 가끔 TV에서 노인 학대 사건이 나오면 가슴이 아파요. 하지만 우리 사회가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고 믿어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노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제대로 된 복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니까요. 제 인생 78년 중 가장 무서웠던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기도 해요.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지 않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용기를 냈으니까요. 여러분도 힘든 상황에 처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많든 적든 우리 모두는 자신의 삶을 지킬 힘이 있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거나 권리를 침해한다면 반드시 목소리를 내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많은 사람의 삶을 구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 저는 새로운 취미를 가졌어요. 바로 수영이에요. 실버타운에서 도망치던 날 몸이 생각보다 더 움직일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앞으로 더 건강하게, 더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편이라고 믿어요. 이상 박금자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